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말이죠. 대전 MBC 사장 시절에 빵 100만 원, 주유소 200만 원 등 총 1억 4천만 원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놓고 기억나지 않는다, 업무용이었다 이런 말만 되풀이하고 있죠. 그런데 어제는 국회에서 대통령이 자신에게 업무 지시를 했다면서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일각에선 이진숙 위원장의 이런 돌출 행동을 두고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 발언까지도 자신의 중심에 둔 이런 왜곡성 발언을 하는 걸로 보면 심각한 허언증 또는 나르시시즘을 앓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을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책임지는 방통위원장에 그냥 두는 게 맞습니까? 국민의 분노가 환멸로 바뀌기 전에 썩 내려오시지요. 7월 8일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네, 김종대 전 의원과 외교 안보 및 정치 핵심 이슈들을 전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김종대의 전략실 시간입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님, 황방열 전 민주당 선대위 공보특보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한 말씀 하시고 싶은 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분은 절대 내려오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가요? 예, 뭐 우리가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올 분도 아니고 그거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네. 어제 국회 상임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이거 원래 문재인 정부 때는 안 하던 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제도로서 돌파해야지. 저 이진숙 저 양반은 국무위원회 계속 나오라 그래가지고 계속 저기 뭐냐 여기 뭐 얘기해봐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언제까지 하실 거냐 계속 물어봐야 돼 이 양반은. 네. 예, 그렇게 해서 오히려 저기 그 자리에 앉혀놓고 얼마나 이런 어떤 분탕질을 하는지를 국민들에게 다 보여줘야 된다. 차라리. 네, 차라리 그게 낫다. 뭐 끌어낼 수가 없으니 어떡합니까? 그러지 말고 국회에서 해결하면 된다.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네.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트럼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 상호 관세 관련해서 일본에 첫 서한을 보냈는데 사실 한국에는 좀 뒤에 보내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저는 우세했다고 느꼈었는데 오늘 전격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하는 서한을 SNS에 공개를 했어요. 근데 원래 이제 7월 8일이 한국 상호 관세 그 시한이었는데 8월 1일로 뒤로 미루면서 25% 상호관세, 이전에 얘기했던 상호관세 그대로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 글쎄요, 일단 보니까 비외교적이고 매우 거친 프로토콜이다. 그런 점에서 럼프형답다. 이 사실은 어떤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겠냐. 거기에다 일본에 보낸 거를 그대로 복사해야 하기라서 이 나라 명칭하고 숫자만 바꿔서 그대로 토시까지 똑같아요. 와. 완전히 똑같은 편지를 이렇게 그냥 바꿔서 내버린 겁니다. 그것도 의도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저기 분량도 짧아요. 불과 페이지는 2페이지지만은 사실 본문만 이어붙이면은 A4지 한 장 분량도 안 돼요. 그다음에 내용이 저급합니다. 한국이 관세 부과한 그만큼 더 올리겠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어디 그 세무서에서 압류 통지서나 뭐 어디 징병 검사하는 청년 병력무청에서 징병 검사 통지서 같은 스타일로 보낸 거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꼭지가 돌아버리는 거죠. 그런 면에서 상당히 비외교적이면서 고압적이다. 그런데 면서도 8월 1일까지 또 협상 시한을 연기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계속 뭐냐면 내가 만족할 때까지 가져와. 그러니까 상대방의 피를 한 방울 한 방울 빼는 거죠. 원래 예고된 날짜에 그냥 쇠파이퍼로 후려 때려 기절시키는 전략을 쓰겠다고 엄포는 났지만 막상 그 날짜가 되면 또 한 스텝 연기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조여붙이고 피를 한 방울 한 방울 빼내는 전략으로 사실상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이건 뭐
저도 사실 뭐 일본 대사관에서 저한테 연락 올 일이 없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와요. 저번에 그 뭐 친분을 인사한 외교관들이 좀 있는데, 네. 근데 나는 그런 전화도 참 의미 있게 받아들여요. 예. 뭐라고 제가 물어보나요? 친일 뭐 김태효 같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밥이나 한번 먹자. 예, 벌써 국제 정세가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왜 일본 다음에 한국인 것 같으세요? 왜? 이게 원래 이 관세 협상 시작할 때 미국에서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게 한국하고 일본입니다. 그리고 인도 뭐 이렇게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공식 문서를 공식 외교 문서를 대통령의 개인 SNS에 공개한 거는 아무리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결례죠. 근데 이런 전반적으로 보면 한국하고 일본을 굉장히 만만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해외 그 전 세계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 중에 제일 많은 나라가 일본이고 3위가 한국이에요. 그다음에 무역 수지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이 8번째 적자국이고 일본이 7번째 적자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만만한 나라들이고 안보를 미국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는 나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아직 본인들 뜻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4개 나라의 서한을 보낼 대상인데 그중에 한국하고 일본만 딱 2개 나라만 이거 서한을 공개한 거예요. 보내긴 했는데 우리만 공개를 한 그렇죠. 건가요? 14개 나라 중에 2개 나라만 공개를 한 거예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안보 의존도가 큰 나라, 그 다음에 대외 무역이 굉장히 활발한 나라. 그러니까 그 두 나라에 대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건데 그 대상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오늘 조금 전에 그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보면 네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한국하고 일본이 원래 트럼프가 생각한 것만큼 말을 잘 안 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좀 교착되고 있기 때문에 만만하게 생각했는데 잘 안 되니까 오히려 공개적으로 또 두드러 패는 이런 전략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상 두들겨 팬다는 표현이 맞아요. 그 쇠파이프. 편지 고모호스인가? 어쨌든 예. 얼린 얼린 고모스요? 고모스? 얼린 고모. 예. 그러는데 저기 뭐냐 그 내용 중에 보면은 무역 적자에 비하면은 25%도 적은 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더 올리겠다. 네.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상호관세도 상호관세라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뭐 미국이 우리한테 관세 때리면 우리도 미국에 관세 때리는 것처럼 이 명칭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아니고 미국이 우리한테 25%를 때려도 우리는 미국에 못 때리는 거야. 네. 서한에 그 내용을 담았죠. 그렇죠. 너네가 때리면 우리 더 올릴 거야. 이렇게. 네. 이번에 베트남하고도 뭐 저기 20% 수준에서 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트남은 미국 저기 제품 수입하는데 0%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그때만 보고하는 와, 협정이 체결된 거. 좋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상호관세라는 말에 난 상당히 이게 오해 소지가 있다. 일반 관세지 이게 어떻게 상호관세냐. 이런 점에서도 이 명칭부터가 기만적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국내 어떤 계층이 또 피해 계층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컨대 옛날에 소고기 수입 확 풀었을 때 이제 학부모들이 시위장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청소년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그 저기 농산물이 이제 그 30개월 이상 소 같은 경우가 풀어지고 하면은 우리 농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국은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가 타겟이고 그다음에 저기 미국에 투자를 유치하면 관세 안 내도 된다. 그 품목에 대해서는 이 얘기인데 우리 지금 일자리 약탈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우리 노총 같은 데가 좌시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국내에서는 이게 단순히 국부가 유출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 공동체 내에서의 균열을 2차적으로 초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니 소고기 하나 갖고 이명박 정부가 거덜날 뻔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 혼란이 커졌는데 하물며 이건 어떠냐?
그 비관세 장벽까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건 국내에 상당히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조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사회 계층 간에도 또 불신이 커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동맹국의 어려움과 이익을 무시하는 태도. 이런 어떤 부분들은 제가 뭐 경향신문 칼럼에 쓴 대로 너무 아픈 동맹은 동맹이 아니다. 그 김광석 노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 노래 아시나? 예, 제가 그걸 패러디해서 칼럼을 썼는데 한번 불러주실까요, 의원님? 여기서요? 오늘 같은 날 제목만 한번. 알아요. 제목만 예, 그리고 제가 날씨도 부르면은 더운데. 방송 다 망가져요. 내가 한번 방송에서 그 짓 했다가 아주 다시는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죠. 예. 아닐 것 같지만 아까 이제 김종대 의원님한테 일본 대사관에서 전화 네. 왔다고. 네네네. 근데 이제 일본하고 우리가 지금 함께 테두리에 묶여 있어가지고 일본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게 굉장히 우리도 중요하게 봐야 될 대목인데 지금 이시바 일본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윤석열 탄핵하고 새 정부 출범하고 이런 걸로 어지간히 핑계도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본은 지금 그런 핑계 대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는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만나려고 엄청 노력해서 만나가지고 황금 사무라이 투구도 선물하고 이랬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 터졌을 때 이시바 총리가 동맹국이라도 할 말은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발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 서한 나오고 난 다음에도 아니한 타협은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내부적으로 오늘 20일 날, 이달 20일 날 일본 참의원 선거를 선거가 해요. 있죠. 네, 네. 일본의 이제 참의원이 상원이죠. 일본 상원인데 지금 이시바는 거기 그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트럼프하고 협상까지도 만약에 어긋나면 완전히 박살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얘기를 들어줄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본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우리한테는 이 미국을 상대하는데 하나의 그 협상 전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지렛대가. 일본 먼저 하게끔 그러면은 좀 뒤로 빠져 그러니까 있어야 서로 되나요? 이제 우리는 네. 일본 핑계도 대고 일본은 또 한국 핑계도 대고 아마 그런 차원에서 김종대 의원님한테 일본 대사관에서 전화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사관은 아니고 아는 외교관이에요. 네. 아무튼 대사관이라고 이런- 너무 그런 네. 공식화하면 안 되고 비공식적으로. 네. 지금 상황은 일본도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다. 그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도 아까 하셨는데 그럼 이번 상호관세 이거 조정 이후에 방위비 분담금도 좀 올리려고 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가 있을까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좀 되살려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에 트럼프하고 얘기할 때 트럼프하고 네, 통화할 때 트럼프가 환상적인 원스톱 쇼핑이라고 이런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관세 문제, 저 방위비 문제 이런 걸 다 묶어가지고 패키지로 하자 막 이런 얘기를 해온 거예요. 근데 이제 큰 나라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일괄타결하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 아까 저 미국 매체 폴리티코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미국에서 이런 거를 묶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일본이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대로 수용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협상이 다 된 것들이에요. 방위비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는 작년 10월에 이미 2026년부터 5년치를 협상하거든요. 그걸 협상해서 8%나 올려줬어요 이미. 그러니까 2026년부터 그 8% 인상한 걸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나가게 돼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 싹 무시하고 100억 불을 올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묶어서 협상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미국은. 트럼프는 이제 그렇게 하자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한테 과연 유리한 협상일 거냐. 이건 굉장히 많은 그렇죠. 논의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패키지 협상이 우리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그다음에 일본 먼저 하게끔 좀 뒤로 빠져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전략을 짜주셨는데 특보님께서. 근데 이제 어제 발표 난 거 보면 미국 특사단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특사로 임명을 했어요. 네. 이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적합한 인물이라고 보세요, 의원님은? 예, 그 김종인 위원장을 특사로 임명한 배경의 언론 보도는 뭐 헨리 키신저하고의 친분 등 이렇게 미국 조야에 그 연결이 돼 있다 그랬는데 헨리 키신저는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현실주의자라고 부르는 일종의 어떤 그 외교계의 어떤 거목인데 94세 나이로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그래서 나는 이 저기 용산에서 이런 걸 조금 언론 플레이 할 때도 좀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왜 꼭 돌아가신 분을 거기다가 넣냐고. 그런 것보다 현직의 누가 또는 어떤 미국의 공화당 뭐 의원 누구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조금 더 좋았을 거를 키신저라 그러면 다 깜빡 죽는 것처럼 이게 이런 부분은 조금 디테일 챙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키신저가 트럼프하고 가끔 전화 통화를 했던 사이예요. 그거는 북한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지 이런 어떤 통상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건 일기 트럼프 때 얘기입니다. 그런 것보다도 트럼프가 아웃사이더고 이런 어떤 그 미국의 주류 외교관들 세계 바깥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가 진영에 대해서 이런 어떤 그 주류 인맥들하고 뭔 네트워크가 통한다고 생각한 건 대단히 오산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용산이 아직 다 체계가 안 잡혀서 그러는데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언어로 이걸 조금 데코레이션을 잘했으면 좋겠다. 우선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보면은 왜 가는 건가 하는 부분은 조금 더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저기 이 14개국의 특사를 다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특사단은 문제 해결형 특사라기보다는 일종의 어떤 상견 내지는 이해를 구하고 명함 주러 가는 특사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절대 여기서 욕심내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그러면서 신생 정부의 한국의 어떤 정부의 민주주의 회복을 알리는 그게 제일 크죠. 예, 이런 어떤 그 차원이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 하나도 조금 더 이렇게 좀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요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뭐 코피 터지게 일한다 그러니까 내가 참 이런 얘기 할 때도 좀 미안해 사실은. 열심히 이거 일하니까. 아니라도 그죠? 그 나이 드신 위성락 뭐 안보실장 코피 터지고 지금 네. 휴일날 그 10몇 시간 비행기 타고 거 갔는데 나 이런 얘기 하기가 조금 거시기 해요 약간은. 네. 그러면서도 할 얘기는 다 하시는 네. 거죠. 예. 제가 이제 김종인 대표 쪽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 지난주에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방문을 해가지고 요청을 했대요. 특사. 그래서 이제 김종인 전 대표도 이제 그래서 수락을 하게 됐는데 제가 보기엔 이제 외교적인 부분하고 정무적인 부분을 좀 나눠서 보면 이분이 김종인 대표가 2016년에 트럼프 그때 일기 시작하게 당선인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 쪽 초청을 받아가지고 미국을 방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외교적인 연결 라인이 오래되긴 했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슐츠라고 그 레이건 정부 1980년대 레이건 정부에서 국무장관을 8년 했던 분이 있는데 이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 도움을 받아가지고 노태우 정부에서 김종인 대표가 경제수석을 할 때 한소 수교 소련하고 수교하는데 그 조지 슐츠 국무장관 도움을 받아가지고 참 오래된 이름들이. 예, 이걸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조지 슐츠가 이제 지금 사망한 사람이긴 한데 트럼프 일기 때 2016년 이 대선 때는 트럼프의 공화당 외교 인맥에서의 이제 대선배 뭐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연으로 해가지고 트럼프 일기 때 미국을 방문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미국 트럼프 정부하고의 연결 라인을 보면 이제 그런 그 후배들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나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정무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 이재명 정부의 색깔이나 민주당 이재명 정부에 대한 색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윤석열 정부하고는 색깔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에서 대표적인 보수 정치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김종인 대표 같은 사람이 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미국을 조금 안정시킨다? 좀 안심시킨다? 이런 측면에서 정무적 효과가 크다고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판단했을 겁니다. 그러면 특보단장으로 이제 임명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 이현주 의원도 약간 보수 쪽에 특보단장이 아니어도 뭐 상관은 없죠. 이거는 좀 헷갈리는 분 아닙니까? 이분이 보수냐 진보냐 따지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냥 양심파다. 그건 내가 친하니까 이 정도로 해주는 네.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유럽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쭉그 프랑간 뭐냐면은 정치인들 활용을 극대화하고 여기서 이제 어떤 통합의 이미지를 만드는데 핵심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 통합의 이미지인가요? 아니면은 그렇죠. 국내에서도 이 자체가 정치니까. 예. 그런 어떤 의미로 봐야 되겠고, 또 이제 가면은 그 이왕 갔으니까 어떤 이제 양국의 정상 외교의 이후에 어떤 그 긴밀한 소통이라든가 정상 외교의 기본적인 방향 정도는 잡아올 수가 있겠죠. 또 이제 우리도 양자 외교, 다자 외교 다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밑도를 깐다는 정도. 그다음에 이제 상호 메시지 교환, 이런 정도만 돼도 충분하고 오히려 국내 정치 효과가 좀 크다고 보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여야의 좀 상징적 인물 같으니까 최근에 이제 중도 실용 노선을 표방한 이재명 정부의 어떤 또 하나의 이것도 정치적인 정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선대위에서 또 애쓰신 분에 대한 예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강금실 특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네, 네. 윤여준 전 장관님도 그분도 그렇고. 그렇게 들으니까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뭐 선거 끝나니까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이렇게 또 뭐 전화 한 통 없는겨? 뭐 명절도 곧 9월에 추석 다가오는데 그때도 그럴게? 뭐 이럴 때 사람들이 괜히 불안해지거든. 네. 근데 특사 이렇게 해주면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예우 차원도 되고 이래가지고 나름대로 좋은 모양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게 이로써 이제 어떤 그 선대위가 막을 내리면서 확장형 해산. 그러니까 선대위의 그냥 해산이 아니라 확장형 해산인으로 이렇게 이어가는 이런 정치적 맥락을 잘 보셔야겠습니다. 의원님이 미리 그 프레스 가이드 같은 거 미리 써가지고 용산에다가 주셨으면 좋았겠네요. 그러니까 조금 이런 측면에서 우리 나는 방송을 보시면 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제가 여러분.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 해주는 거 그렇죠. 지금 이거. 이 중요한 이거. 이야기를. 네. 지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 중이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네. 함께 만나서 여러 가지 한미 관계 발전 방안들을 협의했다. 뭐 더해서 한미 정상회담도 곧 연이어서 이제 협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오늘 아침에 한 조간에서도 아주 재밌는 칼럼이 실렸는데 미 국방부 자주파와 미 국무부 동맹파에 우리가 양쪽에서 균형을 잘 도모해야 된다. 미 국방부가 지금 최근에 고립주의적 성향을 띈단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해외 미군 빼올라 그러고 방위비 분담금 올리라 그러고 자기 나라 안보는 자기가 알아서 하라 그러고. 근데 국무부가 이걸 좀 말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은 원래 안보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트럼프하고 일기 트럼프 때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와가지고 트럼프를 디리다 공격한 사람이 루비오예요. 근데 2기 때 완전히 전향을 해가지고 트럼프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국무부가 아니라 국방부로 갈 법한 인물이 국무부로 오고 국방부는 실세 차관 엘브리지 콜비 차관이 최근에 실세라 그러면서 아주 고립주의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왕 갔다면 에브리지 콜비와 마크 루비오 이 자주파와 동맹파의 어떤 조율 외교 여기에 이제 판이 깔렸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다 통상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관심은 통상 아닙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인덕근 통상본부장이 가 있으니까 이제 그쪽하고 해가지고 조금 역할이 팀워크가 살아나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이게 다 급조된 팀들이기 때문에 정권 출범 한 달 만에 실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게 당사자들한테는 보통 압력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위성락 실장 같은 경우에는 관세 협상도 관세 협상인데 그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그렇죠. 조속한 실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임무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다 알려진 것처럼 9월 3일 날 그 중국에서 2차 대전 전승절 행사를 크게 하는데 이게 이제
전승절 행사는 매년 하는데 10년 주기로 열병식 같은 아주 대규모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2015년, 10년 전 2015년에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전승절 참석하면서 천안문 막루에 올라서 열병식을 이제 시찰한 적이 있었는데 딱 10년 지나서 이번에 이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여기에 응해야 되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가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지금 우리 정부의 이재명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문제로 떠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그걸 앞두고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실현해야 된다. 그렇지. 아. 이 대목이 굉장히 지금 한국 외교에는 중요한 현안입니다. 이게.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